저는 올해 40, 병원에서 근무하는 15년차 간호사입니다. 제 동갑내기 남편에게는 3살 많은 형,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주버님이 한 분 계신데요. 아주버님은 오랫동안 결혼에 통 관심이 없어서 시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주버님은 대기업에게 다니고 계시는데 연봉도 높아 능력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성품도 차분하고 진중해서 본인 잘났다고 으스대지도 않고 겸손하고 과묵한 분이세요. 외모나 성격, 능력까지 고루 갖추신 분이지만 결혼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5년 전 어떤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겠다고 하셨죠. 저희 시부모님은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으면 하고 늘 바라셨는데 이제라도 결혼을 한다고 하니 쌍수 들고 환영하셨고요. 저도 축하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하시나 보다 하고요. 상대 여자는 중소 화장품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도 형님이 생기는 거다 보니 어떤 분일까 궁금했죠.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르더군요. 저는 아주버님이 워낙에 진중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상대 여자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다르게 성격이 정말 별로였습니다. 개념 없고 얄미운 사람이었는데 특히 잘난 체가 정말 심하고 뭐든지 좀 가르치려 드는 말투였어요. 심지어 어른들한테도요. 특히 화장품 회사에서 오래 일했다 보니 피부나 화장품에 관해서 얼마나 아는 체를 하던지 시부모님들도 성품이 좋으시고 뭐든지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렇다 보니 형님은 시부모님이고 뭐고 더 잘난 체하고 심지어 가르치려 들기까지 했죠. 어머님, 지금 쓰시는 그 크림 성분표 보셨어요? 이런 거 성분표 보고 사셔야 돼요. 아, 내가 못 살아. 며느리가 화장품에 대해서 잘하니까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지. 아니었으면 이거 계속 바르실 뻔했잖아요. 제가 성분 착한 걸로 추천해 드릴 테니 그거 쓰세요. 모르고 쓰면 화장품이 아니라 독이에요, 독. 그러면 어머님은 평생 이거 썼는데 괜찮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형님은 답답하다면서 어머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취급을 하는 거죠. 아, 좋긴 뭐가 좋아요. 어머님, 좋다고 그냥 느끼는 건 안에 막 오일 성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런 거죠. 어머님, 제가 전문가예요. 제가 어련히 알아서 좋은 거 추천해 드릴까? 어머님은 지금 저한테 100만 원 넘는 컨설팅 받는 거나 다름없으시다고요. 고마운 줄도 모르셔. 막 그러면 어머님도 그냥 알겠다, 고맙다 하고 넘어가십니다. 저 난리를 치니까 그냥 알겠다고 하시는 거죠. 어머님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잘 그래요. 아, 동서, 피부 왜 이렇게 건조해? 잔주름 봐. 수분 장벽이 다 무너졌네. 클렌징 못 쓰는데. 아, 그냥 쓰는 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못 쓰냐고. 내가 점검해 준다고. 저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막 나서서 그건 별로네, 상술이네. 바보같이 그런 걸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네, 어쩌네 하면서 생 난리입니다. 처음에는 저 분야의 전문가고 아는 게 많으시구나 하고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맨날 가르치는 말투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거부감이 느껴졌죠. 화장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생활 전반에서 지적질하고 잘난 체 하는 게 심했습니다. 음식, 옷, 생활 습관까지도요. 사람 질리게 하는 재주가 제대로 있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이 성격이 좋으시니까 그래 하고 넘어가시지만 저는 가끔 들으면서도 왜 저래 싶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도 간호사고 의료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의료 관련해서도 제 말 무시하고 자기 말이 무조건 맞다고 하고 저는 솔직히 지켜보면서 아주버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형님한테 푹 빠지셨을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뷰티 유튜브도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시부모님과 제 앞에서 엄청난 인플루언서인 척을 했는데 하도 그러길래 궁금해서 채널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구독자는 몇백 명 남짓에 영상도 많지도 않고 이런 걸 그렇게 자랑했나 싶더군요. 게다가 영상 내용은 형님이 평소에 하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려운 화학 성분 이름을 줄줄 읊어가며 이건 이래서 안 좋고 저건 저래서 써야 한다며 자기 말대로 안 하고 이런 화장품 쓰는 사람은 상술에 넘어간 사람이네 어쩌네. 유튜브에서도 똑똑한 척 잘난 척하는 내용이 그대로더군요. 문제는 그 잘난 척이 단순히 지식 자랑에서 끝나지 않고 교묘하게 남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만만한 저는 형님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죠. 형님은 제 직업도 무시했습니다. 나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집 가난하고 돈 빨리 벌어야 되는 애들이 선택한 게 간호사였거든. 동서도 그런 케이스야? 아니요, 저는 간호사가 꿈이었는데요. 아, 그래? 신기하네. 나는 원래도 화장품 관심 많고 화장품 관련 일을 하고 싶었어. 그리고 결국 꿈도 이룬 거지. 주변에서 나보고 야무져서 뭘 해도 잘할 거라고 했는데 내가 봐도 그래. 근데 가만 보면 동서도 간호사 잘 어울려. 왜 병원 가면 불친절하게 얼굴 뚱해 있는 간호사들 있잖아. 동서랑 그런 이미지랑 딱 어울려. 라면서 뭐가 웃긴지 막 웃는데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를 형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았습니다. 아주버님도 민망해하면서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 말리면 재밌지 않느냐, 진짜 동서 이미지랑 딱이라고 깔깔거리는데 매사 그런 식이에요. 남들이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최고고 남들은 다 무시해도 된다는 주의더라고요. 그런 일을 매번 겪으면서 상종 못할 인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도 똑같이 느꼈죠. 형수 진짜 철없고 성격 이상하다고. 가족 행사 때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따로 보지는 말자고 할 정도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저녁 식사를 위해 모인 자리였는데 형님은 뜬금없이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중대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무슨 대단한 얘기라도 하는 양 그러는 거예요. 모두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형님을 쳐다봤죠. 형님은 그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고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능력도 없는 사람도 아닌데 언제까지 남 밑에서 월급쟁이로 썩을 순 없는 것 같아요. 제 이름, 제 얼굴, 제 노하우를 담아서 혁신적인 브랜드를 하나 론칭하려고 해요. 이건 제가 밤새워 만든 사업 계획서입니다. 한번 보시죠. 서류에는 온갖 어려운 전문 용어와 장밋빛 미래 예측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10년을 넘게 이 바닥에서 굴렀다 보니 뭐가 돈이 되고 안 되는지 빠삭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본론, 즉 돈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시부모님께 초기 투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아주 당당하게 손을 벌리는 겁니다. 자기가 사업을 할 텐데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에 자신이 있으니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요. 듣고 계시던 시아버님도 좀 황당해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사업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네가 연구만 했지 경영이나 마케팅을 직접 해본 건 아니잖니. 그리고 네가 달라고 하는 돈은 결국 우리 노후 자금인데 그걸 그렇게 쉽게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니? 시어머니께서도 거두셨습니다. 그래, 네 서방 월급도 넉넉한데 굳이 위험 부담이 큰 일은 버려야겠니?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지.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반대하시던 시부모님. 하지만 형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자기가 이 정도의 포부가 있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 해주고 가족끼리 못 도와주냐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남도 아니고 며느리잖아요. 며느리가 성공해서 효도하겠다는데 그걸 이렇게 시작도 전에 꺾으시는 거예요? 너무 서운해요. 저 정말 자신 있단 말이에요. 그날 이후 형님은 거의 매일같이 시댁에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찾아와 시부모님 옆에 딱 붙어 앉아 하소연하고 조르고 급기야는 울기까지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말려도 소용없는 것 같았고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매기만 했죠. 형님은 그런 아주버님까지 닥달했던 것 같고요. 자기한테 관심이 없느냐, 자기가 날개를 펼치고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요. 형님의 감정적인 압박과 눈물 공세에 시부모님은 하루가 다르게 지쳐가셨습니다. 결국 형님에게 두 손 두 발 다 드시고 말았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부모님께서는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하셨던 돈을 형님에게 건네주셨습니다. 물론 그냥 주신 건 아니고 혹시 모를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자고 하셨죠. 형님은 빌려주는 거 말고 투자금 형식으로 하자고 나중에 사업 잘 되면 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시부모님은 강경하게 그건 안 되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정식으로 차용증까지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투자금을 지원받은 형님은 번듯한 사무실도 얻었어요. 형님은 사무실 인테리어도 삐까번쩍하게 꾸미고 SNS에는 대표 명함 사진과 함께 성공한 CEO 코스프레를 열심히 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해했지만 형님의 사업은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처참하게 망했거든요. 1년 정도 한 뒤에 결국 접겠다고 했고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시부모님의 피 같은 노후자금이 날아갔으니까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형님의 태도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 죄송해서 고개도 못 들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형님은 미안한 기색은커녕 시부모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투자를 해주시라면 제대로 해주셨어야죠. 고작 그 돈으로 요즘 세상에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마케팅 비용으로 몇 번 뿌리니까 남는 것도 없던데요. 시작부터 이렇게 지원이 부실하니까 잘 될 사업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속상한 건 저란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아버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실 뻔했습니다. 아주버님하고도 그 문제로 엄청 많이 싸운 것 같더군요. 아주버님은 시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자기가 그 돈을 차곡차곡 갚겠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사고는 네 와이프가 쳤는데 왜 그 돈을 네가 갚느냐, 지가 이래서 갚으라라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화가 나셨죠. 그 와중에 형님은 저한테 시부모님 욕하면서 돈을 해주면 뭐 얼마나 해줬다고 저렇게 구느냐고 쪼잔하다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아버님도 얼마나 속상하시겠냐 했더니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시부모 편드냐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그 답없는 형님한테 완전히 질렸죠. 그 사건 이후 형님은 노골적으로 시댁 방문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행사가 있어도 바쁘다는 핑계만 댔죠. 돈 필요할 땐 뻔질나게 다니더니 돈 나올 때 없으니 바로 팽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저러는 게 너무 얄밉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하루는 전화를 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사업 자금까지 다 받아놓고 이렇게 시댁에 얼굴 한번 안 비추시는 건 도리가 아니지 않나요? 그러자 형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악을 쓰더군요. 참나, 내 사업 망했다고 아주 주변에서 다 무시하려 드네. 동서, 내가 형님인 거 까먹은 거 아니지? 어디다 나한테 도리 어쩌고 하는 거야? 건방지게? 제가 봐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요. 야, 내가 네 돈 썼어? 네? 지금 저보고 야라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네 돈 썼어? 네가 뭔데 난린데. 그리고 내가 시부모님 보고 결혼했어? 내 남편 보고 결혼했지? 며느리가 무슨 봉이야? 왜 내가 뻔질나게 시댁 드나들어야 되는데. 잘 보이고 싶으면 너 혼자 해. 그러고는 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선 저 보라는 건지 카톡이랑 SNS에 얍삽한 년, 사랑 실컷 받으세요. 이런 글 올려놓고 그러더라고요. 하는 행동을 보자면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상종하기 싫고 안 보고 싶은데 악연은 악연인지 형님이 사업을 접고 새로 들어간 회사가 공교롭게 저희 병원에서 근처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점심 식사하러 나갈 때 식당에서 한 번씩 마주치기도 하는데 너무 싫더라고요. 게다가 더 어이없는 일까지 겪게 되었죠. 저희 병원에 사무장이 있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능글맞고 욕심 많고 그런 스타일인데 제일 싫은 건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는 유부남이면서 공공연하게 애인이 있다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와이프는 지금은 그만뒀지만 전에는 저희 병원에서 같이 일했던 다른 과 간호사고요. 하여튼 그 사무장은 자기가 와이프 말고 애인도 있다면서 그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떠벌떠벌 하고 다니는데 진짜 상종하기 싫은 인간이었죠. 심지어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중간에 자리 비우고 나가서 애인이랑 통화하고 들어오고 윗사람들한텐 사바사바하고 그러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을 끝내고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바로 시동은 안 켜고 숨을 좀 돌리고 있는데 저 앞에 사무장이 막 손을 흔들며 누군가에게 걸어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심결에 봤는데 경악을 했어요. 그곳에는 정말 뜬금없이도 형님 차가 있었고 형님이 손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눈앞에서 보는데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저게 뭐지? 사무장이랑 형님이랑 아는 사이인가?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무장을 인사하더니 형님 차 조수석에 올라탔고 둘이서 진하게 스킨십도 하는 거예요. 저는 뜨악한 기분으로 그걸 지켜보고 있었죠. 형님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니, 그것도 상대가 우리 병원 사무장이었다니요. 눈앞에서 보고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죠. 시부모님 노후자금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 아주버님 몰래 다른 유부남과 히히덕거리고 있는 꼴이라니. 형님의 모습에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려고 하는데 저도 차 안에 있고 형님도 차 안에 있는 데다 지하 주차장이라 어둡다 보니 잘 안 보이더라고요. 찍기는 찍었는데 좀 흐릿했고 또 그 차가 금방 출발해버렸죠. 하여튼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제가 보고 겪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 형수가? 당신 똑똑히 본 거 맞아? 그렇다니까. 남편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게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좀 흐릿하긴 하지만 제가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얼굴은 제대로 안 찍혔지만 이 차 봐봐. 이거 형님 차 맞잖아. 사진을 본 남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와, 진짜 형수 미쳤네. 이제 하다. 저희는 당장이라도 아주버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진이 좀 흐릿하기도 하고 사무장은 제대로 안 찍혀 있다 보니 우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우길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며칠간 상황을 더 지켜보며 제가 사무장을 살펴본다고 했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바로 그 주 주말이 시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남편은 형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생신 이틀 전 저는 일하다가 잠깐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형님에게서 문자 한 통이 띠링 하고 도착했습니다. 동서, 나 주말에 바빠서 못 가. 이걸로 아버님 맛있는 거나 사드려.
그리고 꼭 맏며느리가 나서서 생신 챙기란 법은 없잖아? 동서가 시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것 같은데 이참에 점수 따면 되겠네. 그리고 함께 찍혀온 입금액은 고작 5만 원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정말 열받더라고요. 시부모님 노후자금을 날려먹었으면 며느리 돌이라도 하던가 이제 돈 나올 곳 없다고 나 몰라라에 그 책임은 저한테 다 넘긴다고요? 정말이지 뻔뻔함의 극치였죠.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짓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마치 하늘이 제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휴게실에 마침 사무장이 누군가 신나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나 주말에 여자친구랑 가평에 프렌치 레스토랑 가기로 했어. 예약해야지. 갔다가 1박 하고 올 거야. 너는 주말에 마누라랑 잘 보내라. 나는 애인이랑 로맨틱한 주말 보낼 테니까. 사무장 말을 듣는 순간 알겠더군요. 형님이 말한 바쁜 일이란 건 바로 저 상간남과의 1박 2일 여행이었던 겁니다. 사무장은 전화를 끊더니 곧바로 레스토랑에 예약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옆에서 새겨들었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걸 듣고 있는 것 같으니 사무장이 거슬렸는지 저한테 대뜸 최 선생님, 일하러 안 가요? 그러는 겁니다. 잠깐 쉬는 건데요. 일하러 와서 그렇게 오래 쉬는 거 보기 좋지 않아요. 원장님 보시면 어쩌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여태까지 일하다 잠시 쉬는 건데 지는 허구한 날 담배 피러 가고 여자들이랑 통화하면서 저한테 저러는 거예요. 진짜 저런 모습조차 저희 형님하고 결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불륜이지만 천생연분이랄까요? 그러면서 희희낙낙거리며 돌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며 더더욱 이를 갈았죠. 저는 저 싸가지 없는 형님과 사무장에게 쫄딱 망한 사업보다 더 처참한 인생의 쓴맛을 반드시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했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렸고 남편은 자기가 가타부타 말하는 것보다 그냥 형한테 진실을 눈앞에서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평으로 가기로 했죠. 형님과 사무장이 간다고 했던 바로 그 레스토랑이요. 주말이라 레스토랑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들어간 저와 남편은 창가 쪽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형님과 사무장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주 깨가 쏟아지고 있더군요. 그 형님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형님을 바라보더라고요. 장모님 아파서 가봐야 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왜 여길... 아무것도 모르는 형님은 까르르 웃으며 그 사무장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다음 주에는 어디 갈까? 바다 보러 갈까? 그때였습니다. 형님에게 다가간 아주버님이 나지막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아니, 다음 주엔 법원 가야지. 깜짝 놀란 형님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한창 상간남이랑 시시덕거리고 있는데 자기 뒤에 시부모님, 아주버님, 그리고 저와 남편까지 온 식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어머님, 아버님! 당황한 형님이 버벅거렸고 시부모님도 기막혀 하셨죠. 사무장도 사태 파악이 끝났는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죠. 어디 가세요? 이종환 사무장님? 자기를 알아보니 놀라서 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아니, 최 선생이 여긴 어쩐 일로... 이 여자분이 저희 형님이시거든요. 모르셨나 봐요. 에? 저를 알아보고 힝 놀라고요. 사무장은 당황해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제 남편이 그의 어깨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쏠렸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형님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님, 시부모님한테 그렇게 투자도 받으셨으면서 뒤에서는 아주버님 배신하고
저한테 5만 원 던져주면서 알아서 생신 보내라고 하세요? 형님은 양심이라는 게 없으세요? 뭐라고? 5만 원 여기 돌려드릴게요. 대신 시부모님한테 억지로 받아간 돈도 다 돌려드리세요. 저는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겁니다. 동서, 미쳤어? 지금 무슨 오해를 하나 본데. 지금 비즈니스 미팅 중이었어. 비즈니스! 그때까지 사태를 파악 못하고 어버버거리던 사무장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업적인 논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저 상황에서도 저런 거짓말이 나온다니. 하지만 그들의 발악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리 계획해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도착했으니까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레스토랑에는 한 여자가 서슬퍼런 표정으로 서서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장의 아내였어요. 전에 저희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였기에 다른 직원분에게 물어봐서 연락처를 알아냈거든요. 남편분 출장 가는 거 아니라고 이 레스토랑으로 와보시라고 미리 연락을 했던 거죠. 사무장 아내는 야수처럼 형님과 사무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 야, 이종아, 너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냐? 흥분한 사무장 아내가 형님 머리채를 잡았고 사무장은 여보 진정해 사람들이 보잖아 라며 말리려 했지만 사무장까지 머리채 잡혔죠. 레스토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요. 저희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저와 남편은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형님이 아주버님더러 도와달라고 했지만 아주버님은 외면하고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머리채 뜯기던 형님의 절규가 제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주버님은 바로 이혼 서류를 접수했어요. 며칠 후 형님에게는 아주버님의 이혼 소장과 함께 작성했던 채용증을 근거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 내용 증명도 배달되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형님은 길길이 날뛰며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한테 투자하신 거면서 이걸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차갑게 그러셨죠. 이제 너랑 더 이상 가족이 아닌데 네 사정을 왜 봐줘야 되니? 돈 받아갈 때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리더니 돈 받자마자 시댁발길 딱 끊었지? 게다가 바람까지. 네 행동으로 우린 이제 남남된 거다. 너가 빌려간 돈 네가 갚는 게 뭐가 문제니? 똑바로 계산해서 갚아. 알았니? 그렇게 시어머님은 매정하게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결국 형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주버님을 통해 소식을 들어보니 사무장 와이프에게서 청구된 위자료와 시댁에 갚아야 할 투자금 때문에 완전 허덕이며 산다고 하더군요. 그 사무장도 사정은 똑같았어요. 상습적인 외도 저지르고 직장 내에서 떠벌리고 다니고 저처럼 진짜 듣기 싫고 벼르던 사람 많았는데 이 일이 터지면서 결국 병원에서 잘렸습니다. 딱 자기들한테 걸맞는 엔딩이 아닌가 싶어요. 형님이 제대로 생각이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짓도 안 했겠지만 평소에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라도 있고 잘하려는 노력이라도 있었다면 시부모님도 그렇게 칼같이 끊어내진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워낙에 마음 약하고 정 많으신 분들이니까요. 하지만 오죽 다른 사람들한테 밉상짓 하고 다니고 개념 없는 짓 하고 다녔으면 가족들이 뒤도 안 보고 관계를 끊어내나요? 본인이 인생 그렇게 산 결과겠죠. 그저 아주버님만 안타까울 뿐이네요. 아주버님은 그 여자한테 제대로 질려서 재우는 꿈에도 생각 안 한다는데 그런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 구렁텅이 가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에 있어서 사랑 이전에 사람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약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약대 졸업 후 병원에서도 근무하고 그 후 개인약국 개국하고 제 20대와 30대 초반은 온통 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약국도 차렸으니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야지 라며 소개팅도 많이 주선해 주셨어요. 하지만 반복되는 인위적인 만남은 저를 더 지치게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제 직업과 수입에만 관심을 보이는 조건만 보는 그런 남자들에게도 많이 질려버렸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소개팅은 일체 받지 않았고 저만의 시간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휴가를 맞이해 힐링을 좀 하고 싶어 홀로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히 제 인생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힐링을 목적으로 간 여행이었기에 인적이 다소 드문 곳에 숙소를 정했고 그 근처를 산책하거나 걸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한적한 올레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걷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 낮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버린 겁니다. 깊은 산속이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발목을 심하게 삐어 꼼짝도 못한 데다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었거든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주머니에 넣어놨던 핸드폰이 넘어질 때 날아가면서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막막한 겁니다. 어떡하지 싶어서 혼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때 어디선가 한 남자가 운명처럼 다급하게 달려와 제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는 순간적인 경계가 확 몰려왔습니다. 그 남자는 침착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놀라지 마세요. 저도 여기 둘레길 지나가던 관광객입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넘어지면서 다치신 것 같더라고요. 119에 신고할까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핸드폰도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 남자는 바로 구급차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들어오기 힘든 곳이다 보니 저를 업고 길가까지 내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도와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 같이 기다려주고 구급차 오고 나선 상황도 저 대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마워서 연락처라도 적어달라고 나중에 꼭 사례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아닙니다. 사례는 됐고 괜찮으신지 연락은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핸드폰이 없어져서 그런데 혹시 뭐 명함이라도... 아, 잠시만요. 저도 등산 나온 거라 뭘 들고 온 게 없거든요. 하면서 가방에서 지갑을 찾더니 마침 명함이 있다며 저에게 주었죠. 고맙습니다. 예, 병원 조심히 가시고 상태 어떤지 저한테도 연락 한번 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때는 경황이 없었는데 나중에 명함을 보니 그 남자는 유명한 온라인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더라고요. 그 후 저는 그 남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덕분에 병원 치료도 빨리 받을 수 있었다고 너무 고맙다고요. 그렇게 시작된 저희의 인연은 마치 운명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잘 나가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는데도 허세를 부리거나 잘난 척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더분하고 소탈하고 그런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 점점 더 매력을 느끼고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여러 번의 데이트 끝에 그는 한강이 보이는 벤치에 앉아 제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지수 씨도 많이 노력하고 산 만큼 저도 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꼭 아무도 없는 어두운 터널을 오랫동안 걷는 것처럼요. 서로의 가장 힘든 시간을 알아봐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서로에게 되어주면 어떨까요? 우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될 준비를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집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희 집 앞에 찾아왔는데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이었죠. 오빠,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엄마랑 형 만나고 오는 길인데 실은 결혼 반대가 너무 심하네. 저는 저를 반대하신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하고 또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제 직업 정도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직업이었고 딱히 제가 부족하거나 크게 모난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반대를 하신다니까요. 왜 반대하시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아니야, 당신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 집 문제야. 사실 형은 내가 지금 사업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하고 엄마도 아직 내가 결혼하는 게 싫으신가 봐. 이건 절대 자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 문제일 뿐이야.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남친은 몇 번이나 제 잘못이 아니고 자기 집안의 문제라고 했지만 저는 찜찜했습니다. 꼭 저 때문에 결혼 반대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다시 말을 했습니다. 실은 우리 엄마랑 형이 좀 유별나. 근데 솔직히 우리 결혼에 다른 사람 의견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할 거거든. 엄마가 반대하든 형이 반대하든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자기가 좋고 자기랑 결혼할 거고 절대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 약속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설득할 수 있으니까. 그의 단단한 눈빛과 진심 어린 약속에 저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 남친은 가족들을 설득한 모양이었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는 시댁의 껄끄러운 허락을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했죠. 남친의 어머님과 아주버님은 별로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도 걸리고 저희 부모님도 걸려하셨어요. 하지만 남친은 엄마가 원래 표정이 없다, 형도 그렇다, 그리고 결혼해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다 해결할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저도 남친 하나 보고 하는 결혼이니 전적으로 그를 믿었고요. 그렇게 모든 결혼 준비가 끝이 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결혼식까지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표정은 어두웠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만 보려 애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에 꼴이 냈으니 모든 게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듬직하고 멋진 남편을 동반자로 얻었으니 행복하고 재미있게 잘 살고 싶었죠. 저희는 식이 끝나고 곧바로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와이의 푸른 하늘 아래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죠. 그렇게 꿈같던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피곤했지만 곧바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예의 같아서 공항에서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땠냐는 어머님의 말씀에 너무 좋고 행복했다고 웃음 지었는데 어쩐지 어머님의 표정이 썩 밝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저에게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러다 남편과 아주버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차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다고 잠깐 나오라고 한 거죠. 그렇게 집에는 시어머니와 저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저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나간 걸 확인하더니 제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아주 나직하고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뭔데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님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혼잣말로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 어리둥절했죠. 왜 그러시는데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머님. 아가, 내가 결혼 전에 반대 많이 한 거 알고 있지? 네, 알죠. 그거 성훈이가 뭐라든? 아, 그냥 뭐 개인적인 집안일 때문이라고 했고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했는데요. 그래? 그렇게 말하든? 저는 속으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러시나 싶기도 하고요. 내가 결혼 반대한 이유가 있다. 그건 다 너를 위한 거였어. 네? 저를 위한 거라고요? 어머님은 황당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네 얼굴도 못 봤지만 어쨌든 나도 자식 키우는 어미 입장 아니냐. 너는 직업도 번듯하고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그런 처잔데 우리 둘째 아들하고 결혼이라니. 내 욕심에 이거 모른 채 하면 안 되겠더라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영문을 모르겠어서 말씀드렸죠.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성훈 오빠가 뭐 어때서요. 자기 사업도 하고 있고 성품도 훌륭하고 오히려 제가 더 부족한데요. 그러자 어머님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야. 누가 부족하고 낮고 그런 게 아니라고. 네?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내가 빨리 얘기하마. 결혼 전에 했어야 되는데 할까 말까 계속 망설였어. 근데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어차피 너네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잖니. 네, 그렇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긴장이 확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혹시 다시 들어올까 현관문 쪽을 살피시더니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본 저는 깜짝 놀라 입이 떡 벌어지고 숨까지 멎었습니다. 왜냐면 그 사진 속에는 제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웨딩 사진이었던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어머니, 이거 뭐예요? 성훈 오빠가 왜 다른 여자랑 웨딩 사진을... 너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지? 네, 그럴 줄 알았다. 실은 우리 아들 결혼을 한 번 했었어. 그러니까 파혼을 한 게 아니라 이혼을 한 거야. 물론 혼인신고는 안 해서 서류상으로 남을 게 없지만 어쨌든 식 올리고 끝낸 거면 이혼이지. 네? 식을 올려요? 어머님의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결혼을 했었다뇨? 성훈 오빠가요? 그래, 너한테 그런 언질 한 적 없지? 저는 완전 금시초문인데.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결혼을 했었다니요. 심지어 이혼도 했었다니요. 머리가 어질어질한데 그 뒤의 말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혼 사유야. 이혼 사유가 뭔데요? 실은 얘한테 손찌검을 했거든. 얘가 그 일로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서류상으로 뭐 남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겨우겨우 돈으로 무마시킨 거야.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얘한테 싹싹 빌었다니까. 폭행이라고요? 이 여자를요? 그렇다니까. 말도 안 됐습니다. 제가 아는 제 남편은 정말 착하고 순하고 길가에 죽어가는 지렁이까지 지나치지 못하고 나뭇가지로 집어서 풀숲에 옮겨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착하고 인성 바른 제 남편이 저 몰래 결혼해 이혼까지 하고 게다가 심지어 전처를 때리기까지 했다뇨. 그 어떤 말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반전도 그런 반전은 없을 거예요.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식은땀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계속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고민하다가 힘겹게 말해주는 거다. 나도 모른 채 하고 싶지. 모든 걸 덮고 너랑 결혼하겠다는데
나도 엄마로서는 모른 체 하는 게 맞을 거다. 하지만 도저히 내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 너도 남의 집 귀한 딸인데 내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 다 알면서 그런 불행 속에 너를 밀어넣을 수는 없지 않겠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도망쳐. 내가 그의 엄마잖아. 누구보다 잘 알아. 겉보기엔 멀쩡하지. 다들 우리 둘째 세상 호인이고 능력 있고 멋지다고 그래. 저런 아들 없다고. 어쩜 저렇게 수더분하고 착하고 야무지냐고. 근데 사실 아니거든. 내가 키워서 알잖아. 기분 나쁘면 물건 집어던지고 폭력 쓰고 이게 그나마 나아진 거라니까. 예전엔 더 심했어. 전철을 그렇게 죽도록 때렸는데 너는 안 때리겠니?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성훈 오빠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아휴, 답답해라.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지. 얼마나 연기를 잘한다는 거야. 나는 제가 내 아들이지만 무서워. 말도 안 돼요.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제가 혼란스러워하자 어머님은 그 사진을 다시 제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이걸 보고도 몰라? 이게 진실이야. 바로 이게. 그 사진은 다시 봐도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너 절대 이거 성훈이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이런 말 했다는 것도 절대 말하면 안 돼. 솔직히 너는 이혼하고 남남되면 그만이지만 나는 어쨌든 성훈이랑 부모 자식간이잖아. 내가 이런 얘기 몰래 너한테 했다는 거 알아봐라. 걔 나한테도 해코지할 거야. 엄마라고 해도. 말도 안 돼요. 성훈 오빠가 어떻게... 아이고 답답해 정말. 몇 년 사귄 네가 잘 알겠니? 엄마인 내가 잘 알겠니?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니까. 하여튼 그 사진은 가방 안에 넣어도 절대 들키지 말고 이 사진 보고 고민해 보란 말이야. 저는 일단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사진을 가방 안에 넣었는데 손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나는 너를 위해서 얘기해 준 거야. 세상 어느 시어머니가 지 자식 흠을 이렇게 다 얘기해 주니. 내가 양심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다. 좀 늦긴 했지만 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너무 혼란스러워서 지금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나는 얘기했고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네 팔자는 네가 만드는 거야. 내가 이런 말 한 거 절대로 성훈이한테 말해선 안 돼. 알겠니? 네, 어머님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 그리고 웬만하면 같이 살지 마. 내 자식이지만 쟤는 같이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 그냥 혼자 사는 게 맞아. 여튼 너도 똑똑한 애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잘 알 거다. 내가 무슨 심정으로 말했는지도 알 거고 현명하게 판단해. 그리고 이혼할 때는 절대 내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성격 차이라던가 하여튼 적당히 둘러대. 괜히 이런 과거 다 안다고 하면 성훈이 쟤 어떻게 폭발할지 몰라. 너도 예전에 걔처럼 때릴지 모르고 우리 집 불이라도 지를지 모른다. 네? 불이요? 그래. 내가 너한테 양심껏 알려준 대가로 우리 집 불이라도 지르면 어떡하니? 그만큼 폭력적이고 무서운 애라니까. 하여튼 잘 생각하고 결정해. 그때 마침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남편과 아주버님을 맞이하더라고요. 왔어? 이름 보고 온 거야? 예, 어머니. 형이 차에 뭐 좀 봐달라고. 그랬구나. 하긴 우리 성훈이가 그런 거 잘 알지. 어머님은 일어나려다가 저한테 작게 말하시더라고요. 티내지 마라. 표정 풀고. 하지만 저는 너무 충격이 커서 도저히 표정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식은땀을 흘리고 몹시 굳어있자 남편도 놀랐죠. 자기야, 괜찮아? 갑자기 무슨 땀을 이렇게 흘려? 어디 아파? 그러면서 제 이마에 손을 대려는데 저는 너무 놀라 확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도 눈이 동그래졌죠.
남편의 그 얼굴이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낯설고 무섭더라고요. 왜 그래? 아니, 피곤해가지고 갑자기 몸살이... 몸살이? 아유, 신혼여행 갔다가 와가지고 힘든가 보네. 그만하고 얼른 집에 가서 쉬어. 새하기 힘들겠다. 그래야겠어요. 자기야, 일어나자.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걱정된다며 자꾸 저를 살폈지만 어쩐지 남편이 낯설고 무서워서 그 공간이 너무 불편해지더라고요. 저를 속이고 과거에 결혼도 했었고 심지어 그 여자를 죽도록 때렸다니 너무 섬뜩하고 무섭고 믿기지가 않았죠. 집에 오자마자 저는 몸이 좀 안 좋다고 방으로 들어가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머님이 하신 얘기를 곰곰이 돌아봤습니다. 어머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 저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남편이 저에게 철저히 숨기고 있는 진짜 모습은 얼마나 끔찍할지. 그 후 저는 엄마가 편찮으시다는 핑계를 대고 친정에 가서 지냈습니다. 저에게는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어머님의 말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어머님이 주신 사진도 다시 보고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사진이 증거였습니다. 남편은 전화가 자꾸 왔고 어머님 어떠시냐 나는 안 가도 되느냐 했는데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남편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 다정다감하고 착한 남자와 아내를 폭행하고 이혼당했다는 악마의 모습이라니요. 게다가 저를 속이기까지 했고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따질까 싶으면서도 저를 위해 얘기해준 어머님을 생각하자면 절대 말하면 안 됐습니다. 어머님이 곤란해지실 테니까요. 어머님이 거짓말을 하신 건가 싶으면서도 제 손에는 명백한 증거 사진이 있었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는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이걸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남편을 피하니까 결국 남편이 약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느냐고 자기가 뭘 잘못했느냐고 묻더군요. 남편도 이런 식이면 어떻게 앞으로 같이 사느냐고 자기한테 왜 이러냐고 따졌습니다. 남편도 제가 자꾸 피하니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남편의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울분에 찼습니다. 당신이 나만큼 힘들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이게 다 당신 거짓말 때문이잖아. 저는 결국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거짓말을 해? 저는 가방 안에서 남편의 웨딩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밀면서 말했죠. 내가 오빠가 뭔가 수상해서 심부름센터에 의뢰했어. 그랬더니 당신 과거에 결혼했었다고 이런 걸 주더라. 어디 해명해봐. 저는 어머님 얘기는 절대 하지 않고 심부름센터에 의뢰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는 남편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 여자는 또 누구고? 뭐라고? 오빠 진짜 미쳤어? 오빠랑 결혼한 여자도 몰라? 내가 결혼을 했다니. 잡아댈 생각하지 마. 여기 사진도 있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걸 심부름센터에서 줬다고? 그 심부름센터 어디야? 지금 당장 가. 못 가. 어떻게 가? 왜 못 가? 나는 결혼한 적도 없고 이런 여자 알지도 못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사진은 뭐냐고. 거기 어디야? 너 사기당한 거야. 지금 당장 가자. 아니면 경찰서 가던지. 이거 딱 봐도 포토샵으로 합성한 것 같은데 나 이거 절대 가만 안 있어. 합성? 그래. 난 이런 여자 알지도 못해. 그리고 내가 무슨 결혼을 해. 남편의 말에 저는 의아해서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럴듯하긴 했지만 얘기를 듣고 나니 엄청 그럴듯한 합성 같기도 했어요. 왜냐면 얼굴은 남편이지만 몸이 남편의 몸 같지가 않았거든요. 남편은 자꾸 경찰서 가보자고 제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하길래 결국 저는 말했습니다. 사실은 심부름센터가 아니라 아니면
어머님이 주셨는데. 뭐라고? 우리 엄마?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정확히는 분노라기보다 배신감에 가까운 얼굴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걸 자기한테 줬다고? 뭐라고 하면서? 저는 결국 어머님이 그날 저에게 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듣고 있던 남편은 믿을 수 없는 표정이더라고요. 한참이나 멍하던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헛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 모습은 자신의 과거가 까발려져서 화가 난 모습이 아니라 어머님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진짜 미쳤구나. 두 사람 다 이런 짓까지 저지르고. 그러더니 남편은 화가 나서 저보고 지금 당장 시댁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지금? 그래, 내가 가서 다 보여줄게. 진짜 진실이 뭔지. 지금 가.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렇게 저는 엉겁결에 남편을 따라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 남편은 참담한 기분으로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진짜 가정사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남편의 얼굴에는 가족에 대한 깊은 환멸과 분노가 가득했죠. 알고 보니 어머님은 남편의 친엄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6살 때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재혼한 계모였고 아주버님은 그때 데리고 온 의붓 형이었던 겁니다. 사실 커오는 동안은 크게 문제가 없었고 남편에게도 계모가 아닌 그냥 엄마 같은 존재였다고 했어요. 형이랑 약간의 차별은 있었지만 크게 마음에 담아둘 정도는 아니었기에 무난하게 잘 지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가세가 기울면서부터였다고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졌죠. 남편은 엄마와 형을 위해 성공을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다행히 크게 성공했다고 했죠. 그리고 남편은 집안의 가장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족이지만 집도 사주고 사진작가인 형에게는 비싼 사진 장비에 스튜디오 월세까지 내주며 일도 도와주고 또 생활비까지 그동안 모두 대주었던 겁니다. 남편 덕분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편하고 윤택하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하니 엄마랑 형이 반대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결혼하면 더 이상 내 돈을 마음대로 쓰기 어려울 테니까. 어떻게든 우리 결혼을 막아야 내 돈을 계속 빨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웨딩 사진을... 형 직업이 사진작가인데 포토샵으로 이런 사진 합성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남편은 얼굴을 벌겋게 불태우며 분노했습니다. 나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 뒤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그래도 가족이라고 희생하고 참고 살았는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네. 나를 자식이나 동생이 아니라 돈줄로만 본다는 걸 이젠 확실히 알겠어. 그리고 시댁에 도착한 남편은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과 아주버님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와 찾아오자 당황한 눈치였죠. 어머 아들, 어쩐 일이니? 성훈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재수 씨까지? 남편은 화가 나 어머님과 아주버님 앞에 그 사진을 던졌습니다. 어머님은 몹시 당황한 얼굴이 되었고 그 와중에 저를 힐끗 노려보더라고요. 이걸 기어코 일러 바쳤냐는 표정이었죠.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돈줄 끊어진다고 그렇게 결혼 반대하시더니 이제는 이런 없는 사진까지 만들어서 거짓말까지 하세요? 이거 형이 만든 거지? 남편의 말에 어머님도 아주버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랑 형, 아니 당신들한텐 내가 돈줄일 뿐이었나 보네요. 나를 진짜 아들로 생각했으면 이런 짓 절대 안 하죠. 진짜 환멸나네요. 오늘부로 이 집에 보내던 생활비 카드 전부 끊겠습니다. 지금 사시는 이 집도 제 거니까 이번 달 안으로 비워주세요. 저를 아들로 생각 안 하시는데 저도 더 이상 가족 노릇 할 필요 없으니까요. 그 말에 어머님은 기함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다 오해라고 말리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생각은 변함없다고 가족의 인연도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뭔가 다 오해가 있는 거다. 이건 우리 모르는 거야. 지수가 다 말했어요. 그만 좀 우기세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얘, 너 이거 뭐니? 이거 뭔데? 네? 이거 어머님이 주셨잖아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잡아떼면서 저를 몰아세우는 겁니다. 내가 이걸 언제 너한테 줬어? 나 이런 거 모른다. 네가 만든 거 아니니? 우리 성훈이 돈 빼돌리려고? 네? 어머니! 얘 진짜 이상한 애네. 어디서 이런 사진을 갖고 와서 부모 자식 간에 이간질을 해. 이래서 사람 잘 들어와야 된다더니 네가 이런 거지? 다 네가 꾸민 거지? 어머님은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한테 모든 걸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발악이었죠.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모습에 제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러더니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상이 확 미뤄지면서 그 위에 있던 것들이 다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죠. 이걸 지수가 다 꾸몄다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한테 미안하신 감정 조금도 없으신 거죠? 성은아, 우리 진짜 모르는 일이야. 제가 그런 거야. 됐습니다. 저 솔직히 이만하면 할 만큼 했습니다. 저 키워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할 만큼 했다고요. 돈줄 끊긴다고 재결혼 악착같이 반대할 때 정말 서글펐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제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는데 이제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두 분이서 알아서 사세요. 분노가 가라앉은 그의 얼굴에는 깊은 허탈감과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그곳을 나갔고 등 뒤에선 아주버님이 어머님더러 그러게 내가 이건 하지 말자고 안 했느냐고 어쩔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 게 들리더라고요. 남편은 참담한 심정으로 집으로 왔고 저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는 당신이 나를 속이는 건가 했는데. 아니야. 엄마랑 형이 문제지 당신이 무슨. 그런 사진까지 봤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이나 정말 너무하시네. 결혼 반대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던 거야? 결혼하고 나서 자기한테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늦게 말한 것 같아.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오히려 미안하지. 저는 남편이 안쓰러워 안아주었고 남편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에 대한 상처와 함께 허탈함 그리고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는 해방감의 눈물이었겠죠. 그 사건 이후 남편과 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저희 사이를 흔들 수 없었죠. 저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주버님은 스튜디오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실력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닌데 남편이 그동안 일거리도 알아봐주고 월세도 그렇고 많이 도와줬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도움이 사라지니 결국 모든 걸 다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은 근근히 결혼식 사진작가 일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사는 집에서도 쫓아냈기 때문에 어머님과 아주버님은 작은 방 하나 빌려서 둘이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차도 다 빼앗고요. 어머님은 이것 보라며 결국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우리를 내쫓은 거라고 했다는데 끝까지 뭘 잘못하신 건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평생 부모-자식 관계로 살았으면서 둘째 아들을 끝까지 자식이 아니라 그저 끊기면 안 되는 돈줄로만 보신 것 같습니다. 남편도 그동안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도와주고 희생하며 살았지만 그 추악한 진실을 보고 나서는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아졌던 거죠. TV에서 어떤 연예인이 가족에게 모든 걸 바쳤지만 결국 이용만 당했다며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저 안타깝다고만 생각했는데 제 남편의 사정이기도 하다는 걸 깨닫게 되자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그런 아픈 이야기를 모두 알았으니 남편을 더더욱 토닥여주고 싶고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이제는 내가 진짜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고 살라는 말이 얼마나 큰 폭력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압니다. 때로는 내 인생을 갉아먹는 관계라면 가족이라 해도 과감하게 잘라낼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착하게만 살아온 제 남편, 이제는 제가 그의 곁에서 가장 든든하고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 되어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